자, 평가 이익 등의 입금 불산입이 있습니다. 자산의 평가 차익은 원래는 세법학에서 보면 과세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 다시 이제 시행령 쪽에 와서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금액 자체가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측정에 자의성이 게재될 수 있다. 이 자의성을 배제한 것들 조금 인정을 하는 거죠. 그 배제한 것 중에 첫 번째 입금 쪽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보험업법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평가 차익. 자, 이때 평가 차손은 인정하지 않아요. 보험업 등 법률업. 그다음에 간접 투자 자산 운용법에 의해서 보유하고 있는 집합 재산, 투자 재산, 유가증권은 시가법에 따라 계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2월 입금이 있죠. 자, 2월 입금은 전부 다 컨셉이 뭐냐면 전기 오류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회계 처리가. 그래서 2월 입금은 과거에 입금 산입했던 것은 다시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자, 그 사례들을 볼 텐데 사례를 뒤에서 이제 전기 오류 수정 손익에서 잘 볼 건데, 자, 요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를 보면 전기의 취득세 100만 원을 세금과 공과로 비용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전기의 회계 처리가 이랬다는 거예요. 회계 처리가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차변에 세금과 공과로 비용을 처리하고 대변에 현금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제 와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야 이거 토지가 누락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땅을 올리고 토지를 올리고 갑자기 자백을 잡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당기의 손익이 어떠냐, 무슨 기준으로, 세법의 기준으로 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전기의 세무조정은 무조건 잘 돼 있는 거야. 전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단기의 이익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단기의 이익이 아니니까 입금 불산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단기에. 근데 단기의 자산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전기의 자산이 올라가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러고 나서 마이너스 유보하시면 되는 거예요. 땅에 대해서. 자, 두 번째 케이스를 볼게요.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은 두 가지 타입으로 세무조정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동 조정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자산 부채를 움직였다. 그럼 무조건 입금 산입. 혹은 이쪽에 있으면 무조건 송금 산입하고 올해 맞는지를 보는 방법이 있는 거고. 그죠? 좀 편해요. 그렇게 하면.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올해 손익만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방식으로 한번 해보면 야 무슨 올해 전기 오류냐. 그러니까 전기 오류는 무조건 세법에서 입금 산입 혹은 송금 산입한다. 그럼 첫 번째 입금을 잡아. 그래서 100을 잡고 기타를 잡는 거죠. 기타. 근데 우리 보니까 이게 입금이 아니더라 이거죠. 우리 손익에 따라서. 그래서 손금 잡고 100을 잡고 마이너스 유보하는 방식이 있더라. 이해하시겠죠? 그럼 요걸 푸는 데 있어도 전기 세무조정이 굳이 필요한 건 아니야. 올해 자산이 증가한 건 아니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과거 세무조정 굳이 하지 않아도 그냥 단기 것만 가지고 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단기 세무조정의 유보 같은 거 있죠? 어차피 다 반영되게 돼 있어, 올해. 그래서 단기에 입금이 맞느냐, 그걸 잘 보시고, 단기에 자산 증가가 맞느냐, 라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거를 잘 기억하시라. 뒤에 하나 더 풀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보시면 전기사업연대 회사는 1억 원을 대표이사에게 무이자로 대여하여 전기 말에 인정이자를 입금에 산입하고 상여 처분하였습니다. 그럼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전기에 사회 유출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입장이 전기에 이미 나가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대표이사가 개가천선을 해서 돈을 갑자기 입금을 해준 거죠. 그러면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미 끝난 거야. 나간 걸 다시 회수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거죠. 그냥 넣어준 거야. 그냥.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건 법률적으로 두 가지 평가가 필요하겠지. 하나는 이걸 회사가 꿀꺽해도 된다면, 상한 의무가 없다라면 그냥 끝난 거예요.
이자 수익이 됐던 자비익이 됐던 계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먹은 거야. 일종의 자산 수준이익이 되겠지. 근데 대표이사는 요 꽂으면서 어떤 생각이 있는 거야? 다시 가져갈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럼 가수금에 불과하고 이건 부채라는 거죠. 회사의 입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법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죠. 이미 법률관계 단절대로 끝났느냐. 그래서 매출 누락 있은 이후에 가수를 꽂았을 때 어떻게 볼 것이냐. 관련 판례도 많고 세법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어차피 뒤에서 전기 오류 수정 손익 손익 쪽에서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그때 또 복습을 하기로 하고. 자, 전기 납부한 법인세에 관하여 경정 청구를 했어요. 자, 포인트는 법인세 경정이에요. 그런 다음에 환급금 5천만 원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과거의 손비로 인정이 안 됐죠? 그럼 다시 돌아와도 이건 입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방소득세와 환급 가산금 300만 원. 환급 가산금은 조세 정책적인 목적으로 입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을 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일단 현금 5,800이 들어왔는데 자, 5,500은 전기 오류 수정 손익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자비익을 잡았어요. 자, 이 5,500은 당의 입금이 아니죠. 그리고 얘는 당의 입금, 얘도 아니죠. 근데 이제 기계적으로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거 입금 산입을 해요. 전기 오류만 보이면 무조건 입금 산입하고 뭐 하려고 보니까 이상하지 또. 그렇죠? 자,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을 기계적으로 할 때는 상대 계정이 자산 부채해야 돼. 이때 자산 부채 현금은 제외한 거야. 현금은 그 자체로 자산 부채. 현금으로표 만들 때도 똑같잖아. 그래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얘는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얘는 근데 정책적 목적으로 입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만 입금 불산입 하셔도 된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이 나왔을 때 상대 계정이 현금이다. 이건 자동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당의 과세 기간에 입금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분류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한번 가볼게요. 부가가치세, 매출세 가보겠습니다. 자, 교재를 먼저 보시면 거래 징수하여 납부한 매출세액은요. 예수금이에요. 부가가치세는 부담한 자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면세 사업자 등이 아니라면 매입세액도 다시 내가 부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제하지 않습니다. 송금이 아니라는 거죠. 매출세액도 내가 부담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입금도 아니고 송금도 아니에요. 자, 그러나 거래 징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세는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했죠. 자기가 부담한 거죠. 그 대표적인 게 간주임대료. 계약에 따라 보는 거죠. 임대인이나 임차인 상관없습니다. 계약에 따라 보는 거고 거기 보면 간주 공급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상 증여 등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많은 사례가 요거죠.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품 시가 5천만 원을 제공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였습니다. 세무 조정을 하래요. 자, 접대비 쪽에서 이제 아주 잘 나오는 문제고 일단 손익계산서의 접대비에 지금 이 상황이 포함되었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현물로 무상으로 증여하는 거, 거래처에 증여하는 건 접대비로 보고 그 시가로 보는 거고 and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접대비로 보는 거잖아요. 이것이 회계 처리가 애시당초 손익계산서에서 우리가 출발할 거기 때문에 접대비로 처리됐다면 별도의 조정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다 매출원가로 녹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출발을 어디서 하니까 손익계산서상의 접대비에서 하니까 세법상의 접대비는 숨어있는 접대비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 거래처 그래서 5천만 원과 그에 대한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손익계산서엔 4천만 원이 있으니까 토탈리 9,500만 원의 접대비가 있는 거죠. 그놈과 한도를 비교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9,500만 원과 4,300만 원을 비교해서 한도 초과액을 계산하시면 돼요. 자, 다섯 번째 가보겠습니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자산 수준이니까 채무 면제이. 자, 요쪽은요. 채무자 입장과 채권자 입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수준이 일반적인 채무 면제.
그래서 자산 수중이익은 구별이 안 되는 거고 채무 면제이익은 지금 출자 전환과 일반적인 것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수중이익과 채무 면제이익은 원래가 입금 항목인데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입금 불산입하는 거죠. 자, 올해 개정된 내용 중에 중요한 게 있죠. 그래서 국고 보조금 등으로 받은 것은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자산 수준이니까 채무 면제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시기에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즉 10년 이전 것도 다 가능해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합병해서 내가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했던 이월결손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은 사업에서 발생한 것에서만 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합병 시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채무 면제액이나 자산 수중이익에서 공제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합니다. 그러면 이때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뭐냐? 원래 이월결손금은 내가 세무조정을 계속해서 세무조정 계산서 계속 내면서 과세 표준이 마이너스였던 거, 각사함도 소득이 마이너스였던 게 이월결손금이란 말이에요. 그게 동그라미 1번이에요. 그래서 각 사업연도에 발생했던 결손금으로서 그 후 사업연도 과세 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않았던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과세 표준 신고 같은 거 이제 하고 나서 결손금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럼 이제 법정 관리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럼 회생 계획 이런 거 들어가거든요. 그때 이제 이 회사를 실사를 해, 실사를 해서 과거에 비용 처리 안 했던 놈들을 한꺼번에 훅 가. 이해하시겠어요? 한꺼번에 훅 가. 그러면 그때 결손이 엄청 생겨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확인된 결손금도 여기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하고 나면은 얘네들은 자산의 이미 평가가 돼서 손실이 잡지만 세법은 송금으로 잡지가 않아. 이해하시겠어요? 세법상 원래 송금이 아니지만 현실에선 송금이랑 똑같은 거죠. 한 번도 비용 처리 안 하고 그냥 끌고 오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걸 당해서 하는데 송금으로 인정 못하지만 결손금 취급해 주는 거야. 그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그래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 당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각 사람들 송금 총액 입금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억부터 지금 니은까지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법원이 확인했다 아니면 금융채권자 협의회가 확인했다 뭐 이렇게 의결했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이것도 결손금이 되더라. 아직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이건 실무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넘기시고 자, 두 번째 이제 출자 전환으로 인한 채무 면제액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한번 보시면 자, 출자 전환이 되면 첫 번째는 채무자가 있겠죠. 자,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가 면제되죠. 채무. 이걸 발행가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면제되는 이 채무를 우리가 법률적으로 발행가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용어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 이걸 발행가액이라고 부른다. 자, 대변에는 이제 신주를 발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자본금이 있겠죠. 이건 액면이 되겠지. 그리고 주발초가 뜰 거예요. 주발초. 이때 주발초는 시가를 얘기하는 거야. 시가. 그러면 나머지가 채무 면제액이 되더라. 그래서 나머지가 채무 면제이익이 되더라. 그럼 순서가 있는 거야. 그럼 채무 면제이익은 첫 번째 세법의 입장이에요. 첫 번째 채무 면제이익은 입금이다. 그 자체는 입금이다.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거에 대한 세무조정은 뭐냐? 회계 처리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회사가 이걸 주발초에 다 밀어 넣어놨어요. 입금 산입하고 기타 하시면 되는 거예요. 분류의 차이만 했으니까. 회사가 애시당초 처음부터 채무 면제액으로 당기 손익에 반영해놨어요. 세무조정할 필요 없어요. 결론이 같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회사가 지금까지 신고했던 결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확인되었던 결손금 있잖아요. 그 결손금과 충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결손금과 충당하더라. 결손금과 충당한다. 그렇게 되면 이건 입금 불산입이 돼요. 그리고 얘는 이견 없이 기타입니다. 이견 없이 입금 불산입 기타예요. 이해하시겠죠? 결손 보전에 충당하고 입금 불산입한. 그럼 기존에 쌓였던 결손금을 날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근데 2번이 부족하게 될 수 있다고요. 만일 2번이 부족한 거야. 무슨 얘기냐? 지금 내가 여기서 발생한 채무 면제액이 100인데, 그죠? 이게 60밖에 없어. 그럼 40이 모자라잖아요. 그럼 이 부족하면은 요거를 향후 발생하는 결손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과세 이연할 수 있다. 이 과세 이연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회생 계획 인가 결정 등 법률에 따른 지금 채무 출자 전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얘도 과세 이연하기 때문에 일단은 입금 불산입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얘도 입금 불산입 한다. 근데 이 소득 처분은 법률에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과세 이연이란 측면에서 보면 유보라고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야, 이건 자산 부채하고는 상관없다, 기타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차피 일시상각 충당금, 압축기장 충당금도 과세 이연 제도잖아. 걔도 뭐 자산 부채에 영향이 있지 않더라도 마이너스 유보하잖아요. 상관없어요. 자, 왜 굳이 이렇게 나눴느냐? 이걸로 해도, 기타로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시험 문제 나올 때는요, 세무조정을 상계하지 말고 총액으로 알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어차피 결론이 똑같아. 그렇다고 요놈을 합쳐서 입금이 100이에요. 여기 60이 있어. 그럼 두 개를 합쳐서 어차피 기타 똑같은 거니까 100으로 넣으면 안 된다는 거야. 기타로 쓰더라도 나눠서 쓰셔야 돼. 아니, 똑같으면 하지 말지, 아무것도 하지 말지 무엇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 다 써줘야 된다. 3개 다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그럼 과세 이연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이거 한번 보는 거예요. 자, 내가 당기 순이익에 채무 면제액이 지금 들어왔다고 한번 해볼게요. 100이 있어, 100이. 그런데 요 놈이 60이고 요 놈이 40이라고 해볼게. 요게 X1년이에요. X1년. X1년에 입금 불산입을 하는 거지. 입금 불산입. 그래서 60 기타라고 해보고 앞으로 생길 거 있잖아. 그래서 입금 불산입 40 마이너스 유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각사를, 그렇죠? 제로로 만든 거잖아. 근데 X2년에 가서 실제로 결손이 발생한 거야. 실제로 결손이 40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과세 이연해뒀으니까 실제 결손이 발생했을 때 입금으로 잡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 입금 40을 잡아. 그러면 이때도 어차피 세금은 안 내는데 이 결손금은 이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지. 왜? 이때 써먹은 거니까. 이게 과세 이연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향후 발생할 결손금을 미리 충당한 거다. 그래서 이게 채무자 입장이고,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채권자. 자, 채권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채권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뭐를 받는 거예요? 주식을 받는 거죠. 차변에 주식이 뜨고 대변에 채권이 뜨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럼 채권의 금액이 예를 들어 100이었다. 그러면 주식의 시가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죠. 시가. 그래서 시가가 그래서 60이더라. 그러면 40은 손실 잡으면 되는 거죠. 손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원칙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손실 잡는데 이 손실은 접대비로 볼 수도 있고 대손금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 거죠.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 채권 자체가 업무 무관 가지기금 구상채권이다 라고 하면 1번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시가로 잡고 송금 불산입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요 손실은 인정되지 않잖아. 그래서 요게 업무무관 가지금이나 구상채권이라면 무조건 1번밖에 없어. 2번 예외는 없어. 이해하시겠죠? 자, 두 번째. 이게 예외죠. 예외. 예외라는 건 법률에 따른 거죠. 그래서 출자 전환이 되었는데 그게 회생 계획인가 결정 등 법률에 따른 출자 전환이다. 라고 하면 세법의 생각은 이 주식의 가액이 장부가액이라는 거죠. 장부가액. 저쪽이 과세 이연됐다면 과세 이연 된다면 우리도 그렇다. 그래서 대변의 채권 100이고 주식도 100이 된다 이거예요. 쫓아오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로 요즘엔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항상 주당 단가를 생각하셔야 돼. 주식 몇 주가 발행되는지 그리고 이때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그러면 주식 수가 있을 테고 그 주식 수는 주어지고 이게 취득가액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걸 가지고 이때 발행되는 주식 수를 가지고 단가를 산정하시면 되고 이때는 장부가액을 가지고 주식수로 나눠서 단가를 생각하시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식이 새로 증가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 이건 일종의 유상취득과 동일한 거라고 보시고 정리하시면 되겠다. 자, 그럼 교재 36페이지 같이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출자 전환으로 인한 채무 면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을 보면 출자 전환 시 발생하는 채무 면제액은 우선 2월 결손금과 충당하고 입금 부산입 기타 처분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했던 합병 시 2월 결손금 제외하는 것도 다 동일한 거고요. 두 번째, 채무 면제일과 상계할 2월 결손금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다음 요건을 만족하는 법인은 채무 면제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입금 부산이 마이너스 유보하고 그 이후 각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이건 선택사항이에요. 선택사항. 그러면 시험 문제는 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선택하셔야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거기 기억부터 리을까지 있는 거다. 그림은 한번 보시면 되고 오른쪽 사례 같이 한번 눈으로 보겠습니다. 사례에서 이제 두 번째 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 자, 첫 번째 거는 보니까 차입금이 1억 원이야. 이제 1,000원이어서 1,000원. 그런데 주식이 시가가 700, 액면이 500이에요. 그래서 차입금이 없어지는 게 1,000 없어지고 자본금, 주발초, 채무면직. 이 회계 처리는 세법에 따른 회계 처리로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채무 면제액이 입금 산입되는 것까지는 제대로 한 거죠. 근데 이제 표를 보면 기존의 2월 결손금이 300 있는 케이스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보전에 다 충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입금 분산입 300 기타만 하시면 될 거고. 그런데 만약에 2월 결손금이 200 있다라고 하면 기존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은 200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 100은 과세 이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누시면 되겠다. 자, 밑에가 여러분들 동전주라고 들어봤어요? 동전주? 못 들어봤어요? 주식을 안 하는구나. 이게 주식이 액면가액 이하로 떨어져 있는 애들 동전주라고 해요. 동전 몇 개만 주면 살 수 있다. 한 주를. 그렇죠? 그런 거예요. 동전. 액면이 옛날에 보통 1,000원 이상이었다. 5,000원 막 이랬는데 막 500원, 300원 뭐 이런 거지. 잡주라고 하는 거죠. 잡주. 동전주에 또 매력이 있어요. 그날 상한가 하한가를 반복합니다. 롤러를 타고 해가지고 아침에 하한가에서 시작해서 딱 시작했는데 그날 상한가 치면 하루에 60%씩 먹고 막 이런 거잖아요. 상한가 뭐 이러니까 아주 재밌어요. 근데 반대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경우가 막 상한가 쳐가 딱 잡아놓고서는 막 그냥 하한가 치고 이런 것들의 액면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 무슨 사태가 일어나냐면 거기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차입금이 1,500인데 자, 거기다 밑줄 그어봐요. 주식의 시가가 700이고 액면이 1,000이에요. 결국 액면 가액보다도 시가가 적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회계 처리를 해보면 우리가 아는 상식에 따른 회계 처리가 이런 거잖아요. 채무가 1,500이 없어졌나요? 차변에 채무가
1,500이 없어진 거고, 대변에 이제 주식의 자본금이 액면이니까 액면 1,000이 움직이는 거고, 근데 시가가 700이라고 그랬나? 700? 그럼 주식 할인 발행차금이 300이 뜨는 거잖아요. 나머지가 채무 면제익으로 올 거고, 그죠? 채무 면제익이 지금 800이 되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면 지나치게 많은 채무 면제액이 계상돼요. 할인 발행에서 다시 받았다고 보는 거지. 일단 채무를 면제해주고 할인 발행으로 돈을 받았다고 보는데 그건 지나치다라고 보는 거야. 납입 금액을 최소 액면 이상으로는 해줬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 세법의 입장은 이거 없다. 그럼 뭐로 바뀌는 거야? 채무 면제액이 500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처럼 세법이 본다는 거야. 그 회계 처리처럼 세법이 본다는 거야. 최소 액면 발행은 한다. 최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파란색 보시면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에 미달하는 경우 채무 면제익은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결국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제로다.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기존에 이월결손이 1,000원 있는 회사라면 입금 분산이 기타 500 충분하고 이월결손 300밖에 없다라면 기존의 것으로 충당하는 건 300이고 200은 과세 이연시킨 거죠. 자, 세 번째는 출자 전후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시가로 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과세 이연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모든 채권을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업무무관 가지금이나 구상채권 등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무조건 시가로 한다. 그럼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 손실은 무조건 송금불산이. 이해하시겠죠? 자, 여섯 번째 우리 시행령 규정에 있는 거고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거죠? 이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있고 아닌 게 있죠? 만약에 이익준비금이라는 것도 자본준비금에 있으니까 그 이익준비금을 감액한 경우는 그냥 배당으로 취급하면 되는 거고, 근데 주식 발행 초과금 같은 자본 준비금을 감액한 경우에는 취득 원가를 차감할 일이지 당의 배당으로 보지는 않겠다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